알래스카 서해안에 있는 수워드 반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할까요? 글쎄요. 이곳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이 마을과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3,500여 명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해보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도시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놈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어요. 196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4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적은 인구에 비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놈과 같은 작은 마을의 모든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놈까지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낯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페리도 없어요. 놈에서 시작하는 모든 길은 끊어지고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어집니다. 비행기로 왕복할 수는 있어요. 여객기가 아니라 소형 복엽기죠. 그곳에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노모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놈은 유명한 갯썰매 경주인 이디타로드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또한 이웃 마을과 마을의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놈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빈번한 실종은 마침내 필요한 관심을 끌었죠. 전 세계가 놈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09년에 할리우드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없었어요. 경찰에겐 단서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 동안 이곳의 밤은 매우 길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몇 분 안에 물잔이 얼게 됩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밤에 마을을 떠난다면 아침까지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누군가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찰은 이 버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들이 이러한 실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많은 현지인들은 그 마을이 외계 우주선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포스카인드의 줄거리는 이 버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마침내 경찰과 FBI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놈의 인기와 환상적인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버전을 현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사건 중 일부가 꾸며낸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답은 술집과 혹독한 날씨입니다. 유흥업소는 밤에도 영업을 해요. 현지인들은 재밌게 놀고 술집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이때 폭설이 시작돼요. 가시거리가 0이고 강한 바람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버전보다 더 이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 있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훨씬 더 소름 끼치죠. 미시간호 삼각지대를 방문해 볼게요. 그곳은 미시간과 위스콘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과 같은 전설을 갖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됐고 호수 표면 위에서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목격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각지대가 시간 포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론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각지대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는 1950년 108명의 승객을 태운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호수 위를 비행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지 2시간 만에 호수 위에서 빨간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아마도 추락했겠지만 구조대원들은 승객이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물 위에 기름 얼룩뿐이었어요. 많은 선박과 보트가 그곳에서 사라졌지만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는 1937년 4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었어요. 한 척의 배가 이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도너 선장은 힘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선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3시간 후 그 배는 항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선장을 깨우기 위해 선장실로 갔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조수가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의심하고 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실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선장이 없었어요.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승무원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 도너 선장의 섬뜩한 실종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빗 파울리데스를 만나보세요. 2008년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을 마치고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국립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난 150년 동안 11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혹독한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중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은 숲 어딘가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사실은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이 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전에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너무 많고 답은 부족해요. 대서양 북쪽에는 사르가 소해가 있습니다. 이곳은 육지 해안이 없는 유일한 바다입니다. 이곳이 바다로 분류되는 건 해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지역의 바닥에는 황금빛 갈색 조류가 자라서 마치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오렌지색 반점처럼 보입니다. 사르가소에는 19세기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가 이곳을 항해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1872년 쌍돛대 범선 한 척이 사르가소해를 항해했습니다. 선장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배를 발견했어요. 그는 신호탄을 쏘았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 가까이 항해하기로 했어요. 이 신비한 배의 선체에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범선의 선장과 몇몇 승무원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갑판을 돌아다니며 선실을 조사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없었어요. 통에 담긴 화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해적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배에서 손상된 건 돛뿐이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거든요. 항해사 선실에서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항해일지 기록은 1872년 11월 24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중 하나였어요. 20세기에는 60년대부터 80... 암흑의 날은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신비한 자연현상입니다. 그저 일식이나 기상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름 끼치는 일이고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날은 무엇일까요?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태양이 꺼졌어요. 어떡하죠? 1938년 9월 18일 시베리아 야말의 주민들이 기상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대신 모두 기상 관측소에 모였어요. 그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랙데이라는 별명을 붙인 일시이기였어요. 천문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오전 8시 30분에 빛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챘어요. 동시에 구름이 황갈색, 때로는 척갈색을 띠기 시작했죠. 오전 9시가 되자 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어두운 빛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의 갈색이 짙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하늘과 땅의 빛과 색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같은 색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빛이 전혀 없었죠. 소름 끼치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한 도시에서 무선통신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당국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주민들은 어떤 방송도 들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여러 개의 조명탄을 발사하기로 했어요. 조명탄 불길은 도시 위에 드리어진 짙은 먹구름을 향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사라졌어요. 구름이 너무 짙어서 조명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날씨는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침묵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블랙데이는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 이상한 구름들이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도 먼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연구원들은 블랙데이가 200에서 250km 주위에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한 어두운 띠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말반도 남부를 지나 잠시 계속 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곳은 야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식이 수년 동안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뉴 잉글랜드에서요. 1780년 5월 19일 그곳의 사람들은 후에 뉴 잉글랜드의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지속됐어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5월 19일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목격자 중 한 명인 조세 플럼 마틴은 나중에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기 위해 집에서 촛불을 켜야 했죠. 밤은 나처럼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근처의 강은 얇은 재층으로 덮였어요. 진짜 밤이 왔을 때 사람들은 구름을 통해 달이 검붉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불과 며칠 후 사람들은 마침내 구름의 베일을 통해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22년 후인 1802년 6월 2일 엘도라도라는 이름의 스쿠너선이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폭풍도 없었고 바다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이 구름들은 30분 후에 사라졌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74년이 지난 후 또다시 어둠의 파도가 1886년 3월 19일 위스콘신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고 이번에는 어둠이 매우 짧았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어요. 겁에 질린 말들이 우는 소리를 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느라 허둥댔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지역 신문들은 어둠의 파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식도 없었고 바람이나 허리케인도 없었어요. 도시의 어둠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마침내 다시 한번 1904년 12월 2일 멤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에 가까웠어요. 블러프시티 상공은 맑고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금요일 아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9시경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창한 날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는 데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췄고 학교의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날씨는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그것은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끝났습니다. 조금 후 불가사의한 일식에 뒤이어 사나운 폭풍이 도시를 강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상한 사례들은 확실히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죠? 글쎄요, 사실 과학자들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사건들은 매우 유사하지만 적절한 설명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부분 혹은 계기일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일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고려하더라도 일식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져요. 일식 자체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식과는 달리 이러한 행사들은 특정 도시에만 지역적으로 발생했어요. 어쩌면 다른 천문학적 사건들이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야말에서 일어난 사건 동안 우주 먼지띠가 지구에 닿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날 어떤 천체도 그 행성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좋아요. 다른 원인은요? 산불이었을 수 있어요. 넓은 지역의 숲이 동시에 타오를 때 공기 기둥은 4에서 6km 정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공기 흐름은 재와 다른 불에 탄 물질을 다른 장소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어붙어 검은 구름과 비슷한 것으로 변합니다. 아마도 그건 뉴 잉글랜드의 경우였을 거예요. 당시 캐나다에서 여러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북쪽으로 쉽게 퍼질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누렇게 변한 하늘, 그름 냄새, 물 위에 재.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이 화재의 이론은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해요. 다른 사건들은요? 예를 들어 태평양 가운데에서 산불이 났을 리는 없어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과학자들은 멤피스의 경우가 허리케인 때문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름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도시를 휩쓸었고 폭풍이 부는 동안이나 지난 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폭풍 구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밤의 어둠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재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기 투명성의 국지적 감소라고 부릅니다. 일식과 달리 이 어둠은 밀도가 더 높아요. 또한 작은 지역에만 국한됩니다. 대기의 투명성은 방사선과 빛을 통과시키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기 중의 먼지, 화산 폭발, 안개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둡고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암흑의 날은 대기의 투명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짙은 안개 같은 것으로 덮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어둡긴 했지만 사람들이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 시야는 꽤 좋았어요. 태양을 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시야를 막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이 현상은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상 대여섯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례가 있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평행세계의 이론은 매우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이론이고 그래서 평행세계에서 온 손님에 관한 특이한 도시괴담이 많이 있는 걸 거예요. 그중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남자의 이야기예요. 1851년 독일의 작은 마을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데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잃은 한 남자가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자신을 조파르 보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매우 서투른 독일어를 구사했고 억양이 매우 강했어요. 그는 자신이 락사르와 아브람 언어를 구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언어들은 우리 지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그는 거대한 바다에 의해 유럽과 분리된 사크리아라는 곳에 있는 나라인 락사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중 어느 것도 지구의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파르를 신고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사는 그 남자가 완전히 제정신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현지 경찰의 조사에서도 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파르 보리는 유럽 방문의 목적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난파선에서 살아남았고 마을 근처에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보여주고 난파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낯익은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고향 세계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파르는 그가 사는 세상에 있는 5개의 주요 대륙 이름을 댔어요. 사크리아, 아플라, 아스타, 오스트라르, 그리고 유프라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여겨졌어요. 프랑크푸르트의 과학자들은 더 많은 연구를 위해 그 남자를 베를린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그는 발작 같은 것을 일으켰고 갑자기 마차에서 뛰어내려 주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조파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는 신비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신비롭게 사라진 것 같았죠. 그를 베를린으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라보프 경감은 이 남자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일 수도 있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167번 고속도로의 여성. 1969년 10월 20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8년 스트레인지 잡지에 처음 보도됐어요. 이 기사는 엘시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라는 가명의 두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오후 엘시와 찰리는 루이지애나 남서부의 167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어요. 일에 대해 논의하면서 라파예트 오일센터를 향해 차를 몰고 있었죠. 처음에는 고속도로가 비어 있었지만 그 후 두 남자는 앞에 아주 오래된 차가 매우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두 남자는 이 신비한 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는 수십 년 동안 생산되지 않았지만 꽤 새 것처럼 보였어요. 둘은 차주가 관리를 잘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탄했죠. 그들은 차를 더 잘 보기 위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엘시는 1940이라고 쓰인 밝은 오렌지색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둘은 운전자를 봤어요. 구식 옷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밖은 따뜻했지만 긴 깃털이 달린 모자와 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따뜻한 코트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엘시와 찰리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여자의 표정을 눈치챘어요. 여자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엘시는 여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길가에 주차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이 주차를 했을 때 갑자기 그 여자의 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충격을 받고 고속도로를 둘러봤어요. 그렇게 빨리 어디론가 갔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남자가 엘시와 찰리에게 차를 몰고 왔어요.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했고 차가 그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을 제외하고는 그 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 사건은 지역신문에서 잠시 논의되다가 잊혀졌습니다. 가디안톤 캐년 사건. 이 사건은 1972년 5월에 유타주 남동부의 에스칼란테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데나 철도 건널목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나 노스는 아버지의 1971년식 쉐보레 노바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친구 캐롤 에벗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리사 락포트와 베서니 고든이라는 두 명의 다른 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이들이 유타 네바다주 경계를 넘은 것은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사감선생 모테슨 부인이 기숙사문을 잠그기 전에 캠퍼스로 돌아가려고 했죠. 유타주 56번 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모래와 약간의 식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마침내 모데나에서 유니언 퍼시픽 철도 건널목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러나 철로를 지나자마자 제나는 2개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사막으로, 다른 하나는 가디안톤 캐년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소녀들은 협곡으로 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소녀들이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제나는 자동차가 더 이상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하얀 시멘트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조심해! 라고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길은 높은 암벽에서 갑자기 끝이 났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제나의 친구들이 이제 차에서 자게 됐다고 불평하는 동안 제나는 풍경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죠. 대신 그 협곡은 밀밭, 소나무 덤불, 앞에 작은 호수가 있는 들판으로 변했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는데 보름달 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했습니다.
소녀들은 거기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앞에 보이는 불빛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식당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밝은 네온 사인을 보았지만 아무도 거기 쓰인 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그들이 아는 어떤 언어와도 달랐어요.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제나의 쉐보레에 충격을 받고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고 뭐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리사는 그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하고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어요. 얼른 도망가! 라고 제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쉐보레는 건물에서 급히 도망쳤어요. 밝은 헤드라이트가 뒤에서 그들의 차를 비추었습니다. 몇 대의 차량에 쫓기고 있었어요. 이 차량들은 달걀 모양이었고 3개의 바퀴가 있었고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앞에 있는 길은 협곡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제나는 속도를 늦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충돌했어요. 낯선 풍경과 함께 차량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녀들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요. 하지만 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소녀들은 그녀가 걷도록 부축해야 했죠. 1시간 후에 그들은 유타 고속도로 순찰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타이어 자국에서 차량이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마치 쉐보레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트랙은 매우 갑작스럽게 끝났어요. 경찰은 어떻게 그 차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3.2km를 운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단단한 땅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결국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버전과 설명은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천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을 발견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밤하늘의 이상한 빛에 대해선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중 일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는 대규모 위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불덩어리부터 시작할게요. 이 불빛은 텍사스 서부의 마르파 마을 근처에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농구공 크기의 불빛은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요. 1년에 여러 번 깜빡거리다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등등의 불빛을 봤어요. 이러한 불빛의 존재는 전설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질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요. 1883년 한 목동이 마르타 불빛을 처음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아파치족이 만든 불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 주민들도 목동에게 자신들도 신비한 불빛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파치 이론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틀린 것으로 판명됐어요. 불빛이 날아다니던 곳에 불이 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40년대에 가장 가까운 미들랜드 비행장의 조종사들이 마르파 불빛을 목격했어요. 그들 또한 이 현상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괴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 불빛이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라고 확신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떠돌이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학적 이론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물리학 학생 그룹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불빛이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 전조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좋아요. 일부 불빛은 헤드라이트처럼 보이지만 하늘로 날아가서 색이 변하는 불빛은 어떨까요? 차가운 공기층이 따뜻한 공기층을 누를 때 발생하는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수평선 위에서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에서도 동일한 시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불빛이 전조등이고 착시 현상이라면 왜 사람들은 1년에 몇 번만 볼 수 있는 걸까요? 불빛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버전에선 늪의 불빛 같은 거라고 해요. 한밤중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신비한 밝은 불빛을 볼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 나뭇잎, 쓰러진 나무와 같은 유기물질은 습한 지역에서 분해되어 포스핀과 메탄가스를 방출해요. 이러한 물질이 산소와 접촉하면 발화합니다. 하지만 서부 텍사스에는 그런 습한 곳이 없습니다.
이 가스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물질에는 포스핀과 메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이 버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항공우주 엔지니어 제임스 버넬은 마르파 조명의 특성을 특이한 전하로 설명했습니다. 광물이나 다양한 결정체와 같은 고체 물질은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 지하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색의 빛의 형태로 폭발해요. 하지만 과학자는 그의 이론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마르파 불빛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풀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시에서는 다른 불빛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헤스달렌의 불빛은 다른 유사한 현상과 달리 밤하늘에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를 카메라에 여러 번 기록했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헤스달렌 불빛은 일주일에 10회에서 20회 나타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1년에 10회에서 20회 정도 관측합니다. 이 거대한 공은 공중에 떠다니며 맥동하고 번쩍이면서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또한 공은 몇 초에서 몇 시간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에 여러 번 기록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를 연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빛은 매우 밝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 알려지지 않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빛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스칸듐이 포함된 먼지 구름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공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연한 음색 금속인데요. 사람들이 헤스달렌 불빛을 관찰하는 계곡에는 이 물질의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공은 먼지 플라즈마의 거시적 결정이 축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공기가 이온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형성돼요. 요컨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복잡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 헤스달렌 조명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연구원들은 헤스달렌 조명의 메커니즘이 빛 기반 기술의 도약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해요. 1997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첫 번째는 거대한 비행 삼각형이었어요. 오후 8시경 하늘에 여러 개의 불빛이 삼각형으로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피닉스 상공을 고른 모양으로 날아 하늘 멀리 사라졌어요. 두 번째 현상은 약 2시간 후에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밝은 빛으로 타오르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피닉스 남서쪽 산맥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불빛을 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 문명의 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곧 설명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항공기 훈련의 결과였죠. 첫 번째 사건에서 사람들은 여러 대의 비행기가 삼각형으로 줄지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피닉스 상공을 날아 인근 공군기지에 착륙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조명 로켓을 사용해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여러 대의 비행기가 작은 낙하산에 오랫동안 착륙하는 빛나는 로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불타고 산맥 뒤에서 사라졌어요. 꽤 논리적인 설명이지만 거의 10년 후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8년 4월 21일 피닉스 경찰서는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걱정스러운 주민으로부터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개의 밝은 공이 도시 상공을 맴돌며 모양을 바꿨어요. 공은 삼각형이 됐다가 직사각형이 됐다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 연락했지만 레이더에는 하늘에 어떤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레이더 장치에 포착됐을 거예요. 경찰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사들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발생한 현상을 회상하기 시작했고 다시 외계 우주선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모든 분쟁은 이틀 후에 끝났습니다. 한 남성이 지역 텔레비전에 전화해 조명탄과 헬륨 풍선을 이용해 불빛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조명탄을 풍선에 묻고 불을 붙인 다음 공중으로 띄웠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4번 더 반복했죠. 불빛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신비한 공의 외계적 성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금속 표면을 가진 물체가 날아다녔다면 레이더가 무언가를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가벼운 풍선과 불꽃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죠. 둘째, 모든 불빛이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이죠. 셋째, 연소 시간입니다. 신호 로켓은 약 20분 동안 타올라요. 그 불빛 중 하나가 꺼지면 두 번째 불빛이 1분간 더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은 첫 번째 불이 시작된 지 약 20에서 30분 후에 꺼졌고요. 목격자들도 같은 시간을 언급했어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사기를 조직했다고 자백한 남성의 이웃이었어요. 이웃 주민은 경찰 신고가 시작될 무렵인 오후 8시경 그가 조명탄을 켜는 것을 목격했어요. 불사조 조명탄은 사람들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뜨거운 물과 증기를 공중으로 높이 뿜어내는 간헐천에 매료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웅장한 분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 배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자들은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의 도움으로 국립공원의 열수 배관 시스템을 매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이 모든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어요. 옐로스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헐천, 진흙탕, 온천, 증기 분출구 등 10,000개가 넘는 지형 징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형들은 지하수 경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됩니다. 지하로 흐르는 마그마에 의해 과열되죠. 마그마가 과열되면 물이 지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로 만든 지도를 통해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표면 아래에 빈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종종 미스터리 샌드위치라고 불린다고요. 과학자들은 표면의 지형에 대해서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표면 및 몇 킬로미터 아래의 마그마 및 지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자, 연구에 사용되는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스카이템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콥터에 부착되어 옐로스톤 상공을 수백 번 날아다니며 아래 땅을 스캔했어요. 자석은 25m 너비의 충전된 와이어 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석의 주요 임무는 강력한 전자 기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물이나 암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이 전자장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몇 가지 지표면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연구진은 매핑 기술을 통해 마그마와 기반함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마와 기반함의 자기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그마와 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지표면에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팀은 약 150m와 700m 깊이의 고해상도 지도와 최대 2.4km 깊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저해상도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열수 시스템 자체가 지표면 아래 5km까지 뻗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진이 옳다면 옐로스톤의 배관 시스템의 상반부만 매핑했다는 뜻이 돼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옐로스톤 샌드위치의 바닥 부분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각판과 깊은 단층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공원의 빈번한 지진 덕에 다양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는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었어요. 오늘날 연구팀은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나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과 같은 유명한 지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표면의 개별 열수 지형이 실제로 9.6km 떨어진 다른 지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옐로스톤 간헐천과 온천의 크기, 모양, 색깔, 휘발성, 화학 성분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매우 유사한 지하 수원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형 사이의 차이가 지표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옐로스톤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커다란 무지개색 온천의 가장자리가 불타는 주황색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멋진 색채는 미세한 생물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온천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쉽고 빠르게 몸이 익어버릴 거예요. 게다가 온천의 물은 자동차 배터리 액체와 같은 초산성입니다. 하지만 열을 좋아하는 미생물 중에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개의치 않는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색이 다른 모든 고리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각 종은 특정 온도 또는 환경의 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는 pH 수준에 적응해요. 예를 들어 이 상징적인 셈인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을 생각해보세요. 무지개 빛깔은 그곳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온천의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아쿠아마린색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지하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아 87도에 달합니다. 이곳의 물은 미생물이 살기에도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은 대부분 맑은 물이에요. 물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늘이 파란 이유와 같아요. 햇빛이 수면에 닿으면 빛이 산란하죠. 파란빛이 가장 많이 산란돼서 눈에 다시 반사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색의 고리는 노란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이에요. 이 노란색 고리의 온도는 74도에 이릅니다. 온천의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박테리아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색소 덕분에 청록색을 띄었을 거예요. 하지만 온천에 닿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다른 종류의 색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색소를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색소는 박테리아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주황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색인 박테리아가 노란색조를 띠게 되죠. 마지막으로 프리즘 스프링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에 밝은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65도로 조금 더 시원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물을 밝은 주황색으로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요. 마지막으로 샘의 가장자리의 온도는 더 낮은 약 55도이고 더 다양한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모든 게 결합돼서 가장자리가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 옐로스톤의 열수 지형에 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 모닝글로리호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한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통풍구를 막았죠. 이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예쁜 파란색은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옐로스톤의 간헐천 중 가장 유명한 간헐천은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말에 분출이 규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간헐천은 다른 간헐천보다 더 활발해서 하루에 약 20번 분출합니다. 이 웅장한 이벤트는 각각 1분에서 5분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는 분수의 높이가 55m까지 올라가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초화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초화산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지구 표면을 뚫고 폭발하죠. 때로는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갇히기도 해요. 그런 다음 수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고압 마그마 웅덩이가 모여요.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커집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순간을 꼭 지켜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1m 정도 높아졌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돔 모양의 융기 기간이 지나면 칼데라가 낮아져요.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초화산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화가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최소 50% 이상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더 좋은 소식은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모든 호흡과 돔이 높아지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핫스팟이 쇠퇴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화산의 역사에는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64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영상이 등장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죠.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립니다. 이 분화는
1000세제곱킬로미터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짐을 챙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떠나보세요. 파리, 사랑의 도시, 눈부신 빛의 도시, 또는 어떤 애칭도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행책 잘 챙기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 방문한다면 큰 인상을 남길 거예요. 전통적인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루브르 피라미드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죠.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예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루브르 박물관 안뜰에 있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통과하면 돼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피라미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루브르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의 본관, 일명 루브르 궁전은 1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곳은 성이었어요. 해자와 지하 감옥으로 가득하고 용은 실존하지 않으니까요.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이 궁전은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의뢰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박물관 지하에서 중세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박물관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는 이 건물을 프랑스의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유리 피라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떠올랐어요.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루브르라고 불렸고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입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됐죠. 80년대에는 이미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종종 혼잡해지곤 했는데요. 그때 외국인 건축가 이에오 밍페이가 등장합니다. 미테랑은 페이를 고용해 박물관의 새 파빌리온을 연결하는 입구를 만들게 했어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톤에 달하는 유리와 철을 사용했으니까요. 유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유리라고 불리는 건데 녹색이나 파란색이 전혀 없이 완전히 투명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였어요. 페이는 방문객들이 유리에 방해받지 않고 주요 건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유리 색상을 제대로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페이가 피라미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정육면체와 심지어 방구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건물에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뜰 조각이 너무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아 피라미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장돼 있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문제는 프랑스인들이 꽤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1988년 루브르 피라미드가 완공된 후 이 건물은 매우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현대식 건축물에 대한 여론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함께 온갖 종류의 이상한 셀카를 찍어요. 하지만 당시 현지인들은 현대 건축은 루브르 박물관의 르네상스 양식이나 건물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프랑스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다 보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어떻게 청소할까 궁금해지시죠? 유리로 된 경사면을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처음에 박물관 관리부는 산악인을 고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청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유리에 묻은 더러운 부분을 모두 청소할 수 없을 땐 직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루브르 피라미드도 로봇이 청소해요.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들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위층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멋진 피라미드가 아래층에서 거꾸로 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하 쇼핑몰 같은 곳인 캐러셀 디 루브르의 채광창 역할을 하죠. 아니면 박물관의 메인 로비일 수도 있고요. 저기 보세요. 애플 스토어가 있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이라고 발음하지만요. 이제 리슐리 외관, 설리관, 대논관 등 박물관의 3가지 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논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약 3만 5천 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술 애호가라면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셔야 할걸요? 하지만 한 작품당 약 30초씩 소요되는 모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100번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물관은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로비 입구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까지 가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걸작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모나리자는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남자에게 도난당했었죠. 박물관 직원이었는데 수사관들은 그가 20세기 최대의 미술품 절도 사건으로 알려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내부에서 잠을 잤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빈센조는 모나리자를 소지품 사이에 숨기고 박물관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서 그림이 회수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모나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술사 애호가라면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또한 2010년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숨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기호들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확대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B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빈치의 서명이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의 C2와 배경 다리 아치의 72라는 다른 기호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반면 라 지오콘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박물관의 설리관으로 가볼까요? 가는 길에 그림책이나 캔버스를 들고 그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있어도 될까요? 네, 루브르 박물관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에꼴 디 루브르라는 미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파리 기관의 학생들은 그림 앞에 앉아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르누아르, 모네, 푸생의 작품을 모사하며 화가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투어를 마치기 위해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고대 해자를 방문합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이 성이었을 때 그 일부였던 해자 말이죠. 1980년대에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덕분에 이 부분이 밝혀져 2016년부터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성의 중력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력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은 사물이 위로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를 지구와 연결해준 덕분에 점프할 때 우주로 날아가지 않죠. 하지만 물리학자에게 중력은 그 이상입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매혹적인 퍼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신비로운 걸까요? 어디 살펴보죠. 우리는 전설적인 아이작 뉴턴으로부터 중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중력의 법칙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죠. 마치 두 물체 사이에 은밀한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요. 이 인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두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질량 등 물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물체가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멋진 점이 있습니다. 중력은 단순히 두 개의 물체가 추는 춤이 아니에요. 중력은 복잡한 우주 안무입니다. 태양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태양은 중력을 이용해 모든 행성을 궤도에 유지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각 행성은 태양과 이웃 행성까지 잡아당기는 자체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백 년 후 또 다른 영웅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중력은 단순한 규칙적인 힘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력은 시공간의 구조를 휘게하고 뒤틀리게 해요. 헤비급 챔피언이 고무시트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무시트는 무게에 의해 구부러지고 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물체들은 헤비급 선수를 향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주의 곡선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에 걸린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중력에 끌려가는 것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는 것과 같아요. 걸린 물체는 관광 상점에서 볼 수 있는 페니슬롯 사이클론 기계의 동전처럼 아래쪽으로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벨로드롬 트랙을 질주하는 자전거처럼 우아하게 원을 그리며 움직일 수도 있어요. 중력은 우리 세계를 이끄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별도, 은하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그리고 아직 완전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이 있어요. 우선 중력은 우주의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사물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건 알고 있죠. 놀랍게도 중력은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하지만 중력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중력은 멀리 있는 물체를 직접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아니라 춤에 가깝습니다. 놀랍지만 이 춤판에서 춤을 혼자서 추진 않아요. 예를 들어 중력은 전자기 같은 다른 힘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두 개의 전자를 상상해 볼까요? 바로 댄서들입니다. 이 두 전자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서로를 직접 밀거나 당기지 않아요. 대신 한 전자는 자기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역장처럼 특별한 종류의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장이 쇼의 무대를 설정해요. 다른 전자는 이 자기장을 감지하고 빙글빙글 돌며 상호작용하기 시작해요. 마치 안무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춤을 보면 두 번째 전자가 첫 번째 전자를 밀거나 당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댄서들과 그들이 춤추는 공간 사이의 복잡한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관한 거죠. 무용수들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지만 이 필드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마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필드와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작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키는 마법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의 힘은 아니지만 마치 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공간과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거나 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출현하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중력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선호해요. 이는 입자들이 서로 섞여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전자기 상호작용, 중력 상호작용 등 모든 것이 이 성대한 파티의 일부죠. 적어도 이론 중 하나는 그래요. 일부 과학자들은 중력이 중력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 은밀한 입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해서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중력자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인 동시에 잠재적인 입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력이 대규모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행성이 태양 궤도를 도는 방식이나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방식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단위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블랙홀과 빅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력의 거친 질주가 시작됩니다. 먼저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이 있는데 바로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규모에서 전자기 같은 다른 힘이 주목을 받으며 슈퍼스타가 됩니다. 중력을 가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며 머리를 긁적입니다. 중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경우 중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띠게 돼요. 예를 들어 블랙홀 내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 중력 법칙이 기본적으로 무너집니다. 또한 빅뱅 직후 중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에도 중력은 붕괴돼요. 중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린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해 중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우주의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신흥 힘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실험을 하고 멋진 기술을 사용해 중력의 암호를 풀고 있어요.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지만 매일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 렌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매혹적인 마술과도 같아요. 한 줄기 빛이 두려움 없는 탐험가처럼 우주를 가로지르며 직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거대한 물체의 중력을 만나면 빛의 여정은 거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거대한 물체의 중력은 시공간을 구부려 펀하우스 미러 효과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용감한 빗줄기는 거대한 물체 주위로 휘어지고 뒤틀리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로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빛의 궤적이 바뀌면서 빛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먼 곳의 숨은 경이로움도 우리에게 드러나죠. 빛은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 왜곡하거나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블랙홀처럼 우리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모든 사물이 마침내 눈에 보이게 돼요. 중력파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십 년 전에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지만 최근에야 마침내 중력파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과학계에서 엄청난 돌파. 자연에는 많은 소음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가수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기타리스트가 귀가 먹먹한 화음을 내는 록 콘서트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전달돼요. 음악이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매미떼 근처에 있으면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뱃속에 진동하는 막의 도움으로 맴맴 하는 울리는 소리를 내요. 매미의 울음소리는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언제든 밖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매미는 거대한 떼를 지어 거리로 날아가 자동차, 나무, 건물을 뒤덮어요. 몇 주 동안 수다를 떨다가 정적이 찾아옵니다. 매미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매미의 소리는 종에 따라 귀에 즐겁거나 해로울 수 있어요. 매미 소리는 선율이 있고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백만 마리의 매미가 숲에서 맴맴거리는 소리는 제트기나 원형 톱이 작용하는 소리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노래하는 매미떼를 피해 도망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미가 사방에서 사람을 감싸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느낌입니다. 매미들은 번식 파트너를 유인하거나 가족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소리를 내요. 어쩌면 단지 재미있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기쁨의 이유는 매미의 수명 주기 때문이에요. 매미는 몇 년을 지하에서 지내다가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소음을 내기 위해 밖으로 나와요. 매미가 수면 아래에서 하는 일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예요. 매미는 큰 눈과 독특한 날개를 가진 육체적으로 강한 곤충입니다. 매미의 독특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매미가 왜 그렇게 멋진 곤충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매미는 약 3,000종이 있지만 모두 애뉴얼 매미와 주기성 매미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애뉴얼 유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죠. 수명은 2년에서 5년 이상이고 일반적인 곤충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날아다니며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맴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주기성 매미는 북미,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만 서식해요. 한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몇 년 후 숲에 나타나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버섯과 열매를 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십만 마리의 매미가 날아가는 거예요. 매미는 어디에나 있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곤충의 수명 주기는 알, 유충 및 성충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암컷은 여러 곳에 수백 개의 알을 낳아요. 그들은 나뭇가지와 덤불의 땅 근처에 새끼를 남겨요. 그런 다음 6주에서 10주가 지나면 작은 유충이 알에서 부화해서 바닥에 떨어지고 땅속으로 파고들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식물 뿌리의 수분을 먹고 자랍니다. 이 지하터널에서 13년에서 17년 동안 지내다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요. 그것도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하죠.
마치 누군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올라온 후에는 맴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10년 이상 지내다가 밝고 탁 트인 세상으로 나가 몇 주 동안 생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도 당연하겠죠. 또는 지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야외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출현은 자연 조건의 편의성과 일치해요. 토양 온도가 번식하기에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토양이 매년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동안 매미는 13년 또는 17년에 한 번씩 나와요.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매미는 무방비 상태의 영양가 높은 생물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매미떼는 많은 숲속 동물들에게 잔치가 되죠. 올빼미와 여우도 매미를 좋아해요. 숲 생태계가 매미의 연례 노래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적군이 이 곤충의 전체 개체군을 빠르게 파괴할 거예요. 그래서 매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올빼미와 여우의 개체수 증가가 가장 더딘 순간을 선택할 겁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매미는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버전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어딘가 좀 이상해요. 매미가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 싸운다면 왜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 해 주기에 매미는 숲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며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해요. 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매미들은 숨기로 결정할까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미떼가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매미를 해충으로 간주하는데요.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와 달리 매미는 나무의 수액만 먹습니다. 옥수수를 먹거나 정원을 파괴하거나 잎을 물어뜯지 않아요. 나뭇가지와 뿌리에서 주스를 마시기도 하는데 아주 드문 일이에요. 네, 매미 100만 마리는 상대적인 무게 때문에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매미가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메뚜기가 주는 피해와 비교도 안 돼요. 게다가 매미는 우릴 거의 귀찮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여러 번 옮기는 동안 매미들은 한 번씩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곤충치고는 꽤 귀엽게 생겼잖아요. 매미의 날개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고 눈도 매우 크죠. 하지만 매미떼를 만나면 특히나 겁이 날 수 있어요. 지하 생활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매미에겐 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것은 매미의 몸에 침투해서 매미를 천천히 삼킬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기생 곰팡이인데요. 곰팡이가 몸을 장악하고 숙주를 살아있는 좀비로 만듭니다. 이 기생충은 또한 매미의 수명주기에 따라 수명주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즉, 곰팡이는 곤충의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미가 표면에 나타나면 깨어나서 생명을 망치기 시작해요. 이 기생충은 숙주의 몸을 먹고 곰팡이 포자를 무리 전체에 퍼뜨려 다음 세대를 감염시킵니다. 또 다른 유형의 곰팡이는 매미가 지표면으로 기어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 기생충은 감염된 곤충이 땅에서 미리 나와 나뭇가지를 기어 올라가 포자를 흩뿌리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매미가 땅속에 있는 동안 곰팡이가 자라기도 해요. 매미가 이렇게 위험한 적과 함께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자연은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곰팡이는 매개체를 파괴하지 않아요. 이들은 매미와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기생충은 집을 얻고 매미는 곰팡이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 있죠. 과학자들에게 이건 곰팡이가 기생생활을 포기한 독특한 사례예요. 매미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매미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는 대도시가 많은 열과 영양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해당 지역을 몇 도씩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해요. 매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도시 근처에 사는 곤충에게만 적용돼요. 기온이 더 낮은 시골 지역에 숨어있는 매미는 같은 크기를 유지해요.
매미의 독특함은 생애 발달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충이 성충이 되면 날개는 물을 튕겨내고 박테리아를 파괴하며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작은 나노필러로 덮여요. 의사, 화학자, 엔지니어들은 매미 날개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매미의 나노기둥으로 코팅하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눈부심 없이 스스로 청소되는 매미 날개의 표면을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1945년 5대의 PBF 어벤져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에 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 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오징어가 큰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 장비를 써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두운 심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용의자라는 건 오해겠네요.